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행위를 두고 투기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는 3월 7번째 저비용 항공사가 나타납니다. 에어프리미아와 플라이강원 등 4곳이 면허 취득 경쟁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센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아파트나 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요. 고루 주택을 나눈다면 이론적으로 국민 모두가 살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집이나 땅에 대해 많이 투자하는 행위를 이른바 투기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의 주거 공동체를 해치는 비도덕적 행태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행위가 지금은 공사 이해 충돌 문제로 초점이 옮겨갔지만 처음에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것도 이 투기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손혜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경제TV는 국회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 중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민호 기자가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재산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준비한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상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의원 30명을 추렸는데 이들이 보유한 땅의 모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에 달합니다.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4배가량 넓은 땅을 보유 중입니다. 이들 총 60명이 보유한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은 308개. 의원 1명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4개, 한국당은 6개입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입니다. 게임회사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해 총 4,3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전년보다 2,756억 원 증가한 건데 김 의원이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2위는 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1,123억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 중입니다. 3대째 가업을 이은 김 의원 역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일고무벨트의 주식가치가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네, 우선 정 기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전수조사를 하기에 무리가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네, 자, 우리 국회에선 매해 3월 말쯤에 이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회 공보인데요.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조사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3월 29일 공보에 게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다면 시간이 다소 지나긴 했지만 이 지금까지 자료 중에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이 재산 현황을 기초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분류하고 이 중 자산 가액이 가장 큰 30명의 의원을 각각 추렸습니다. 재산 현황엔 대지, 임야 등 토지 부분과 아파트 상가 등 이 건물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조사해서 1년간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봤고요. 또 여기에 이들 의원들이 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투기냐, 과도한 투자를 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평균 이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의원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유민호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현황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상위 30위 조사하셨다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초선 김병관 의원이 20대 국회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총 4,400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요. 전년보다 2,800억 정도 늘어난 건데 주로 김 의원이 보유한 게임회사 웹젠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재산 1위로 등극한 겁니다. 2위는 강남의 유명 어학원장 출신인 박정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마포구 상암동에 325억 규모의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위는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영 의원이 차지했고요. 4위는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 5위는 안규백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의원도 있었는데요. MBC 앵커 출신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신경민 의원은 자녀 결혼에 모아둔 돈을 쓰는 등 예금 자산이 줄면서 12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 기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조사하셨다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느 의원이 재산이 가장 많습니까? 네, 이 30명 의원들을 다 거론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 저희가 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재산 상위 30명과 현재 가액입니다. 이 재산이 가장 많은 김세현 의원은 1,123억 원 넘게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 78%가량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DRB 동일과 동일 고무벨트 주식입니다. 이 평가액이 877억 원가량이었고요. 이 재산에서 주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재산 현황도 크게 변하는데요. 이 김 의원은 전년과 비교해 435억 원이나 재산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박덕흠 의원이 51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박 의원 재산 중 토지 가액이 126억 원, 또 건물 가액이 64억 원입니다. 박 의원은 원화건설, 현재는 원화코퍼레이션이죠.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건설인 출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출신 정치인 최규일 의원이 232억 원으로 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계속 보시면은 이 성일종 의원과 윤상현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위권 안에 든 이 의원들 중에 이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최규일 의원인데요. 1년 새 3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어서 6위에 오른 강석호 의원인데요. 이 재산이 28억 원 늘었고요. 이 강 의원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가 이 얼마 전 별세한 배우 신성일 씨로 알려져서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강 의원 부친의 큰형이 고 강신우 3.1그룹 회장입니다. 조카는 가수 겸 배우 알렉스인데요. 이 집안에 기업인과 연예인이 있어서 종종 언론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3명의 의원은 재산 가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아까 말한 주식부자 김세현 의원은 재산이 435억 원 줄었고요. 또 김무성 의원은 11억 원이 줄었고 이 여상규 의원이 3억 9천만 원가량 재산이 줄었습니다. 네, 재산이 늘어난 분도 있고 줄어든 분도 있는데요. 이번엔 가장 궁금한 부동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재산 상위 30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선 재산 상위 30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전국에 총 4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충청권 대표 정치인인 박병석 의원이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충북 제천에 19만 제곱미터 정도의 산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의 부인이 경북 포항에 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30명 의원들 중 가장 땅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또 이 산은 1억 3천만 원이 전년보다 올라서 또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3위는 변재일 의원, 4위는 소병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현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정 기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땅 부자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네, 한국당 의원들 중에 이 재산 상위 30명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 전국에 187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 민주당 상위 부자 30명보다 4배 이상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56만 7천 평가량 되는 규모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 잠실 야구장 면적이 2만 6천여 제곱미터니까 71개나 지을 수 있는 땅 규모입니다. 자, 이 땅 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순위를 또 살펴보면요. 이 주식 부자 김세현 의원이 땅도 가장 많이 보유해서 땅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이 가진 땅 면적은 모두 86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이 한국당 의원 상위 30명이 가진 땅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이어서 건설인 출신 박덕흠 의원이 35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을 보유해서 2위에 올랐고요. 재산 순위 26위에 오른 송희경 의원이 16만 6천여 제곱미터 땅을 보유해서 땅 부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송 의원은 KT 기가 IoT 사업단장 출신입니다. 또 1년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의원은 누군가도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홍문종 의원은 9,6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가졌는데 이게 한 7억 9,300만 원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과 비교한다면은 6억 5천만 원가량 땅값이 올랐는데 이게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서 심재철, 추경호, 김재원 의원은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건물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건물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상위 30명 의원들의 소유한 모든 건물 개수를 더하면 총 132개입니다. 여기서 건물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말고도 전세권도 함께 포함한 수치입니다. 의원 한 명당으로 계산해보면 총 4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기동민, 박경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건물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물을 소유한 의원은 진영 의원입니다. 진영 의원은 또 주로 지역구인 용산에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 건물 등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충북 사선인 오재세 의원이 9개를 갖고 있어 2위에 올랐고 또 8개를 보유한 이용득, 강창일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물 가치로 따져보면 앞서 말한 박정 의원이 소유한 빌딩이 금액이 가장 비쌌고요. 또 전년보다 건물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주식 부자인 김병관 의원이었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있는 38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이번에 새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알아봤고요. 이번에 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건물 부자 누가 있습니까? 네, 자 일단 한국당 의원 자산가 30명이 보유한 건물 수는 총 176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상위 30명의 부자가 갖고 있는 건물 13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요. 이 한 명당 평균 6채가량의 이 건물을 가진 셈입니다. 자, 의원 재산 등록 현황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또 자녀, 부모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 중 평균 이상으로 건물을 가진 의원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 부자 순위를 보면 홍일표 의원이 26채의 건물을 보유해서 건물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서울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이 홍일표 의원이 홍 의원은 이 한국당 내 재산 순위 20위에 올라 있는데요. 홍 의원은 총 48억 7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토지 가액이 5억 원가량이고 건물 가액이 20억 9천만 원가량입니다. 홍 의원이 가진 건물 중 상가가 2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의원실 관계자는 이 쌍문동에 21개 상가라는 것은 이 실제로 이 하나의 슈퍼마켓 집은 4분의 1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등기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별개의 상가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 해당 면적은 약 50평에 가액은 합계가 5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산 순위를 평가하면서 면적이나 가액, 실제 이용 모습을 살펴보지 않아서 좀 왜곡됐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또 이어서 박덕흠 의원이 건물 14채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박 의원은 건물 44억 6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이 전년과 비교하면 10억 8천만 원가량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창고 등 다양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강석호 의원과 정종섭 의원이 나란히 12채의 건물을 신고했습니다. 또 최규일, 김광림, 이완영 의원이 각각 7채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 항공사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면허 자문 회의를 열고 심사를 마무리해 3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에 웃게 될 7번째 저비용 항공사는 누구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3월 신규 저비용항공사 선정에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에 심사에 착수해 업체별로 보완 서류를 받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토부 내부의 심사와 함께 별도의 면허자문위원회를 꾸려 3월 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 신청사들한테 저희가 보완 조치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한 3월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국토부 항공정책실 안에서 소관하는 과들이 전문적으로 다들 이제 달려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안에서 검토한 내용들과 사업자들이 이제 낸 사업 계획서 이런 전반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면허 자문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 취득에는 4곳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를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뭉칫돈이 몰리면서 탄탄한 자본금에 비즈니스 등을 없앤 프리미엄 이코노믹 자성만을 바탕으로 중장거리 항공사를 표방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은 앞선 면허 발급 심사에서 낭만 경험을 바탕으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반면 에어필립이 선정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 운송 사업으로 시작한 에어필립은 오너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모기업인 어밀석 필립에스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한일길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기존 저비용 항공사들도 출혈 경쟁 우려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총 2조 원 규모의 자금이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공급될 계획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이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한 특별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직접 영업점에서 자영업자를 만나고 초저금리 특별 대출을 설명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또 리스크에 따르는 그런 프리미엄 이런 걸 다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거 없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초저금리 특별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에 기준금리만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 1.9%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창업 7년인의 기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은 자영업자들이 신속히 혜택을 볼 수 있게 자금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나 아니면 3, 4분기에 이 1조 8천억 원의 한도가 소진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다른 저희들의 대책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카드 매출 정보 기반 대출을 올해 2천억 원 공급합니다. 이 대출은 담보와 신용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 등을 바탕으로 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래 발생 가능한 카드 매출 수입 추정을 바탕으로 한도를 정해 동일인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향후 3년간 1,500억 원 가까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통화 공개 계속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ICO 실태 조사 결과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등 중요 투자 판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개발진의 프로필 등이 허위 기재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도 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개발진이 많았을 뿐더러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서비스된 회사가 없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나 유사 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078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이는 2017년보다 약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이 역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는 작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서울 강남구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또다시 실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출액은 처음으로 240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모두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상승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28.7% 축소됐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4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7조 7,700억 원으로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41.4%로 7분기 만에 처음 50%를 밑돌았습니다. LG전자도 지난해 전체로는 영업이익 2조 7,3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출은 61조 3,417억 원으로 2년 연속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4분기 영업이익은 75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무려 79.4% 감소했습니다. 임금을 반으로 줄여 일자리를 2배로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을 갖고 합작 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석 광주시장, 현대차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의 합작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건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합의안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하고 오늘 현대차와 광주지사의 최종 합의를 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안에는 초임연봉 3,500만 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생산규모 연간 10만 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쟁점이 된 35만 대 생산까지 임금과 단체 협상 유예 조항을 넣고 노사협의를 통해 법에 따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자리에서 이용석 광주시장은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한국 경제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중국 화웨이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식품 수입액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16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식품을 중량으로 따지면 1,855만 톤에 달합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3.61%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아침까지는 크게 춥지 않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1도에 머무는 등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내려가 영하 7도의 강한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아 춥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모레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전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오후 들어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 동부, 경남과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영하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부산의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남해와 서해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다가 설 당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